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사건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 때 많은 법률 이야기,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이야기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박보영 변호사, 정혜승 변호사, 그리고 황준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야, 우리 찬우 돌려줘. 우리 찬우 돌려달라고. 찬우야. 우리 찬우 돌려줘. 찬우야. 찬우야. 이제 아주 외박을 밥 먹듯이 하네.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니랑 같이 못 살겠다. 아이고 누가 할 소리? 어?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내줘도 못해줄 망정. 참. 갈라서자. 갈라서. 누가 갈라서자 하면 겁낼 줄 아나. 그래. 내 없이 잘 살아봐라. 내가 나간다. 내가. 아이고, 나간다고 하면 내가 붙잡을 줄 알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깊네요. 네, 그냥 격해지는데요? 벨트 맸지 찬호? 네. 회사에 애 때문에 늦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귀찮고로 등원은 왜 도와달라고 했었노? 씨.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일 하면서 불만이 많네요. 아이고, 예쁘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쁘노?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있어. 네. 지금이 몇 시인데 안 오노? 아, 잠 좀 자자. 오늘은 네가 등원시켜라. 뭐라고? 등원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나도 회사 일이 바쁜데 어쩌라고. 나도 해줄 만큼 해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야, 정말 무책임하네요. 생활비도 한 푼 안 주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두고 봐라. 내가 이혼 소송 한다. 여보세요. 왜 전화했는데? 내 지금 이혼 소장 접수하러 간다. 양육비 빼먹지 말고 내일 준비해라. 참나. 어디 해봐라. 잠깐만. 저 여자한테 양육비 주기 아까운데 내가 번 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지. 찬우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안 되지. 안 돼. 피 같은 내 돈 절대 줄 수 없지.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와야지. 선생님. 찬우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찬우 데리러 왔습니다. 아직 하원 시간이 아닌데요, 아버님. 찬우랑 주말에 좀 놀아주려고요. 월요일 날 등원시키겠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찬우를 데리고 가실 수 없습니다. 아빠가 애랑 놀아주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예? 등하원 보호자는 어머님이라 어머님께서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와. 아니 제가 찬우 아빠고 보호자인데 그게 안 된다니까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찬우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빠가 애랑 놀아주겠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잠시만요. 진정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찬우 아버님이 오셔서 찬우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세요. 네? 선생님, 절대로 찬우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어린이집으로 갈게요.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데리러 가야 하네. 아, 네, 경찰서죠. 어린이집에 있는 저희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요. 네, 빨리 좀 가주세요. 상황이 점점 극으로 치닫네요. 그러네. 아유, 참.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경찰 아저씨,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저 아이의 친아빠인데 애랑 주말에 놀려고 데려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이 아빠 맞습니까? 아, 네, 맞기는 한데 어머님이 아이를 주지 말라고 하셔서. 선생님, 힘을 좀 내주십시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 차는 못 데려가게 하면 보건복지부에 인권침해로 신고할 겁니다. 아, 보건복지부까지 나옵니다. 아, 저분 법도 찾다니 참.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찬우야 가자. 아빠는 가자. 이차. 우샤. 네, 어머니, 네, 선생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찬우 아버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네?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소란을 피우셔서 경찰분들이 오셨는데도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야, 우리 찬우 돌려줘. 우리 찬우 돌려달라고. 야, 강댕이, 우리 찬우 돌려달라니까. 찬우야, 찬우야. 예, 참. 아, 저도 그 한 아이의 엄마인지라 아이가 있는 가정의 이혼 소송을 다룰 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아빠가 아이를 억지로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6호 주미란 씨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주미란 씨와 남편 강대길 씨는 찬우라는 아들 한 명을 놓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별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들 찬우는 미란 씨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미란 씨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원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정도 도와주고 그마저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남편 강대길 씨는 생활에 여유도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주미란 씨는 이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 강대길 씨는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 이게 참 강대길 씨는 아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 이게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아이를 데려와서 그것도 부모님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부모님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데 황진선 변호사님,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주미란 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엄마라고 할지라도 폭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주미란 씨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홀로 전담을 해왔고 남편은 과거에도 양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을 나간 후부터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생활비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잘 입증하면
충분히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었고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빠가 이 상황에서 아빠가 억지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건 이거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혼자서 양육을 전담하고 있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친아빠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시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던 주밀환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간 것은 결국 아이를 보호자로부터 약취하여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예.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는데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죄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약취죄 이게 어떤 죄입니까? 예, 미성년자 약취죄는 형법 제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약취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약취란 것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생활 관계로부터 이탈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지배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데려가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자의 보호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 근데 사실 화면 보면서 궁금했던 게요. 뭐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친아빠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이 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친부모에게도 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부모가 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럼 이게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반드시 별거 중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건 당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몇 달씩 연락도 끊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행패를 부리다시피 해서 아이를 데려갔고 예. 이후에도 아이를 만나고자 하는 엄마의 의사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좀 육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본죄가 성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양육자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러한 상황 판단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게 여러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대로요,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범죄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친정으로 떠난 다음에 아이를 베트남 부모에게 맡기고 그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다시 국내로 입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베트남까지 데려갔다는 거는 당연히 이 부모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첫째로 피고인이 남편이나 아이에게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이 양육에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기간 중 대부분을 아이 엄마가 혼자서 양육을 했던 사정들이 모두 고려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봤던 이 강대길 씨 아이 아빠 있죠. 이 아이 아빠는 어떤 정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만약에 제3자가 아이를 부모로부터 이런 식으로 빼앗아 왔다면 그 전형적인 유괴범이니까 매우 중형이 나오겠지만 그렇죠. 예, 친부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아이를 데리고 가서 특별히 학대를 했거나 하는 정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양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처벌을 가볍게 하는 요소인 것이지요. 예.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볼 때 강대길 씨는 양육비를 주기 싫어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양육도 하지 않던 사람이 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고 의도가 좀 불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운이 뭐 아주 좋으면 선고유예까지도 뭐 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게 친부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사건은 엄마 미란 씨가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의 태도인데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게 됐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어떻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 사실 미란 씨 입장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아버지의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친아버지라는 사실만 확인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이 강대길 씨의 말과 주미란 씨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바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하다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또 양육권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양육권이 어머니한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주미란 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혼 소송에서는 별거 기간 중에 아이가 누구와 있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남편이 이런 억지를 쓰면서 아이를 데려간 것이죠. 실제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미란 씨가 홀로 양육을 전담해왔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미란 씨가 실제로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고 있었고 예. 남편은 양육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자로는 당연히 엄마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그 이혼 소송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이거든요. 이 양육권을 정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 당연히 누가 더 잘 키울지가 그 결정 요소가 됩니다. 예. 경제력도 반영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양육자가 누구였냐가 또 제일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역할도 다양화되고 예. 조부모님이 주 양육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다 이런 사정을 다 고려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의 나이도 중요한데 예.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좀 있다 싶으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중에 이제 누구랑 더 살고 싶은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혼 소송 중이고 양육권자를 정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아이를 더 잘 봤다. 아니다. 내가 더 열심히 봤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누가 열심히 키웠는지를 재판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주장이 난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 이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혼자서 애를 다 키웠고 학교 다 데려다 주고 숙제도 다 챙겼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자식이 중학교 다니는지 고등학교 다니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예상치 못한 질문에 거짓말이 뒤통이 나버린 경우네요. 나쁜 그러니까요. 아빠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양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뭐 어린이집 교사나 이웃 주민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잘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거짓말은 어차피 다 해봐야 탄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양육권 정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돈이 많은 쪽이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제력이란 것도 결국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쪽의 환경이 오히려 양육에 적합하지 않고 돈이 좀 부족한 쪽이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면 돈이 많은 쪽에서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돈보다도 아예 양육 환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이혼 과정에서 그러면 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죠.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양육권 가족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뭐 조금 불리한 정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의 판례인데 예. 어머니가 간통죄를 저질렀지만 양육권은 엄마에게 인정된 사례도 실제 있었습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자녀를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양육 환경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네. 그러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은 주도적으로 잘 해왔고 앞으로의 양육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얼마든지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의뢰인 주미란 씨에게 좀 해결책 어떻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절대 아이를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경우에는 주미란 씨는 먼저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청구와 유아 인도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아이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약취죄로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절차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란 씨가 가장 원하는 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는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예.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양육을 해왔고 본인과 함께 사는 것이 앞으로도 아이에게 좋은 양육 환경이라는 것을 성실히 입증하신다면 소송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원 씨, 네, 전데요. 당신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위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실적 이거 왜 이래? 어? 조영원 씨, 이번에 병원이랑 약국 어디 돌았어? 제가 맡은 데는 다 돌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해? 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제약회사 신입사원인 저는 매일 실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속 잡기도 쉽지가 않네. 대체 어떻게 하면 실적이 오르겠노? 아, 제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찬미가 어쩐 일이고? 네 제약회사 다닌다며. 네, 약 좀 구해주면 안 되나? 무슨 약?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그 살 빼는 약 있잖아. 살 빠지는 약? 그게 그렇게 살이 잘 빠진다더라고. 좀 구해줄 수 있나? 그럼 그거 우리 회사 거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정말 영원히 니만 믿는다. 그래. 내 조만간 연락 줄게. 이야, 이 제약회사면 저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하지만 다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 이거다 이거. 이거 구하는 사람이 많네. 요걸 팔아서 실적도 올리고 수익도 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딱이네 딱. 왜 이걸 몰랐지? 어디 보자. 중고 사이트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고 일단 올리고. 영원 씨, 어쩐 일로 보자고 했어요? 박 간호사님 잘 지내셨죠? 네, 저야 뭐. 요즘엔 우리 병원에 영업하시러 잘 안 나오시네요. 곧 갈 겁니다. 그런데 약을 좀 처방받을 수 있어요? 무슨 약이요?
아, 그 다이어트 약인데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요즘 난리죠. 근데 그걸 왜... 아니, 친구가 살을 빼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근데 인적사항이 있어야 돼요. 처방전 내려면. 일단 제 인적사항 먼저 드릴게요. 친구 거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친분이 있었던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약을 처방받은 저는 그걸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했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죠. 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났어야 했을 실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영업 실적과 돈 때문에 다이어트 약 판매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라고 알면서. 야, 우리 이영원 씨 이번 달에도 실적 많이 올랐네. 그래, 지금처럼만 해.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조영원 씨, 네, 전데요. 당신을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위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예? 향정신성 의약품? 저 마약 안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 파셨죠? 그게... 가시죠. 영업 실적 좀 올려보려 했다가 구속까지 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참 실적, 참 그 두 글자가 뭔지 야속합니다. 이게 실적을 올리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런 사연이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7호 의뢰인 조영원 씨의 사연입니다. 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조영원 씨는 실적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약이 인기가 꽤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거기다 또 본인이 다니던 제약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대리 처방을 받게 되고 이걸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50여 차례 판매를 하다가 구속이 된 겁니다. 예, 정말 이름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삶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혜승 변호사님은 의료 전문 변호사시니까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우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아마도 영원 씨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약품이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처방되는 약품이니까 괜찮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약은 마약처럼 취급되는 약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인터넷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마약입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경각심을 절로 가지지만 영원 씨처럼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품 중에도 마약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 약 복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이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지금 일단 섬찟한데 일단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마약을 사거나 팔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 중에서도 오용이나 남용 우려가 있고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마약처럼 사고 팔고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다이어트 약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 상당수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줄여서 향정의약품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런 향정의약품은 의사같이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씨처럼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면 안타깝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관리 권한 없이 취급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처벌이 센데요. 예, 그렇기도 그렇고 그 의약품 자체가 다이어트 약이 정신과적 치료를 한다고 하니 그게 저는 더 그러네. 흔히 다이어트가 정신적인 싸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 사건을 짚어보면요. 의사가 그 처방,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준 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문제가 됩니다. 예. 의사가 직접
영원 씨와 지인들을 치료하지 않고 처방을 한 셈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의사는 형사처벌, 그리고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가 혹시 의사 몰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라면 마약류 권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실제 서울 지역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다라고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한 후에 네. 환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겠어요. 야, 이게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받아서 인터넷에 판매를 했단 말이죠. 인터넷에 파는 거는 딱히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건강식품은 팔 수 있더라도 의약품을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 이 몇 가지 예외적인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약사법상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두통약이나 감기약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예. 특히 이 사건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고 그 처벌도 매우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는 다이어트 약을 산 건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아무리 약통에 성분이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향정의약품의 종류는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 제2조 사망 별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그 종류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약품이 향정의약품인지 알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 프로그램 중에 드럭인포라고 있는데 드럭인포요? 그 사이트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중에 다이어트 약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실제 향정의약품의 식욕억제제인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을 구매하시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드럭인포 여기 이제 뭐 의약품의 이름을 치면 관련 성분이 다 나오는 건가요? 예, 향정의약품인지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드럭인포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 얘기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주로 연예 기사에서 그렇죠. 많이 보게 되고 분쟁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의사가 처방을 했다는 핑계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사실상 마약류처럼 남용하는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원 씨는 오로지 판매 목적으로 약품을 취득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의존성이 생겨서 의사에게 가서 증상을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처방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끊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고 이제 치료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은 합법적으로 이 약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야. 근데 그러면 처방전만 있으면 딱히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남용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예. 처방전이 있다라고 무조건 합법적 진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그 근거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프로포폴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병원에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네. 알고 보니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료 목적이 아니고 마약류 대용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어서 환자가 대거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서 그 환각 상태로 운전을 해서 큰 교통사고를 낸 그 영상은 정말 다시 봐도 아찔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SNS 중에 보안이 강화된 SNS도 있어서 예.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많이들 마약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정말 수사를 잘합니다. 본인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흔적은 다 어디든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이라도 가지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향정의약품도 마약과 취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셔야 되고요. 뭐 좀 흥겨운 자리가 있더라도 어떤 좀 이건 의심스러운 물질이다, 음식이다 하시면 좀 안 먹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마약 관련 범죄들을 보면 처벌 수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향정의약품은 공식 유통이 되는 약품이지만 마약은 약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고 파는 행위, 투약하는 행위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대 30년
네, 최대 30년 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도 이 마약을 아주 무겁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화면에서 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그런 기준들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이 좀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었고 예. 향정의약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 무겁게 반영될 것입니다. 참 알만한 사람은 실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영원 씨가 판매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됩니까? 만약 향정의약품이 아닌 약품이라면 뭐 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향정의약품은 약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설사 공짜로 주고받았다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아, 일단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인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변호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영월 씨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향정의약품을 앞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유혹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업의 압박이라던가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했지만 재판부에게 제가 어쩔 수 없었으니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예. 하는 거죠. 참 그래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법정에서 더 효력을 가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영원 씨를 위해서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좀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 사건의 영원 씨보다는 예비적으로 있을지 모르는 조영원 씨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물은 오직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 되고 약물을 오남용하시는 경우에 언젠가는 본인도 영원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마약만큼이나 무서운 향정신성 의약품에 사고 파는 행위는 물론 접근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좀 들어봐요.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어허. 여보, 근데 오늘 일은 어떻게? 와 장인어른이 돈 대줬다고 뭐 유세라도 떨고 싶나?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출근하는 날인데 집에 있으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니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와, 내 말이 틀린나? 난 잘못한 거 없거든. 남편과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결혼 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음식 갖다 놓고 가셨다네요. 엄마는 뭐하라 그런 수고를 하노? 매사가 싸운 것 같은데요. 떡도 있고 음식 많이 챙겨주셨네요. 오늘 엄마가 특별히 신경 좀 썼는가 봐. 예. 근데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네 반응이 와 글러?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정성으로 해준 음식인데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좀 따라 들어온나? 아니 여보 잘못했어요. 따라온나? 욕설과 무시는 기본이고 신혼 초부터 시작된 폭력, 특히 술을 마시면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게 부부의 모습인가요? 이야.
이런 과정이 있네요. 이 사람이 왜 이리 늦노? 여보, 오늘 또 술 마셨어요. 맛있지. 예쁜 연니아들 나오는 좋은 데 가갖고 맛있지. 뭐라고요? 나는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연상의 누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달소리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사갖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니 오늘 안 맞아갖고 또 그래 따박따박 말대꾸제. 뭐라고요?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뭐? 와 오늘 네가 대신 맞으려고. 아빠는 대체 술만 마시면 왜 그래요? 내가 뭐? 아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네. 그래. 오늘 너가 뭐냐? 먼지나 들어가마 보자. 저도 모자라 아이를 때리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저는 결혼 28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도 동의해 저희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여보! 왜 찾아옵니까? 현지 어디 있어? 이 새끼. 현지 나오라 그래. 술 마셨어요? 여보 왜 이래요? 현지 나오라 그래. 이게 아빠가 안돼 숨어 있어. 저게 지금 아빠의 모습입니까? 야. 경찰서죠. 저희 남편이 지금 저랑 우리 딸을 때려요. 이러다 우리 딸이 죽겠어요. 빨리 제발 말을 좀 얻으세요. 혜지 아빠, 제발요. 애 죽어요. 혜지 아빠. 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 이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제 손이 벌벌 떨리는데 이게 가정폭력이 정말 심각하네요. 야, 이게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 어쨌든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8호 백수정 씨의 사연입니다. 백수정 씨는 20여 년 전에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는데요. 수정 씨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공공연히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도 사실을 또 아내에게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수정 씨가 자식 때문에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네. 자식들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네.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진 씨가 아내와 딸을 찾아와서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 더 로이어를 진행하면서 앵그리 지수가 있다면 이 사건은 정말 역대급인 그런 사건입니다. 박병 변호사님 좀 맡아서 저 수정 씨 억울한 사연을 좀 풀어주시죠. 네, 저도 이 화면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사건인데 제가 맡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예.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정폭력 범죄는 공개된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 그 사안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해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법 224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법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가정폭력법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의뢰인인 엄마 수정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수정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예. 출동한 경찰은 응급 조치로서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 분리를 하고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범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긴급 조치로 병원에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신변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피해자 그 보호 명령 이걸 요청하면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시키고요. 예.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SNS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거나 면접 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여기 백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 폭력이 20년 넘게 계속됐단 말이죠. 결혼 생활 28년이면은 거의 뭐 맞고 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은 참았다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은 증거를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사실 가정폭력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또는 주변에 부끄러워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다만 그 피해 상황이 있었을 때 촬영한 사진이나 뭐 기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그런 흔적에 대한 사진 그리고 그 당시에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당시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때 상황을 이제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람에 대한 사실 확인서, 진술,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아유, 뭐 부끄러워서 병원이라도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뿐만이 아니라 딸도 이제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가중처벌이나 형이 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동거하는 친족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빠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됩니다. 이게 정말 아주 그 오랜 세월 정말 빈번하게 이어져온 폭력이거든요. 때문에 좀 달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예, 처벌은 그 폭력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심각한 상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앞서도 양육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양육권 문제,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남녀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인 경우 폭력적 성향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사실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인한 뭐 신체적인 그런 타격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또 문제,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죠. 관련된 치료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정 폭력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은 최초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수정 씨가 최초 폭행 행위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이미 그때 이혼을 하셨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러한 사유들이 가해자에게 더 높은 강도의 폭력 행사를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폭행이 있었을 때 무조건 참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참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모녀가 별거를 하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야말로 쳐들어왔단 말이죠. 이 정도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처럼 범죄, 즉 폭력이나
통계를 목적으로 별거 죽인 아내의 주거지에 쳐들어왔을 때는 예. 당연히 형법상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거 침입죄는 처벌이 어떻게 네, 됩니까? 형법 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거든요. 박병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평생 영원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또 피해자들이 힘없는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아서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명령 등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가 법적 분쟁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사무장님, 저희가 막판에 이제 폭력 얘기를 하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다소 무거워졌는데 네. 사무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되 네. 오늘도 한번 노래로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재미가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이런 노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한번 불러보죠.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결혼은 예.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아하. 저는 오늘 마무리를 삼행시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삼행시요? 로이어 삼행시.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죠. 예. 로이어와 함께하니. 괜찮아요. 이리도 좋을 소냐. 얼쑤. 약간 좀 헛웃음 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들이 들려주신 법적 꿀팁들 잘 새겨들어야겠다. 네.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매주 잘 보고 계시죠? 저희 더 로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토요일 아침 9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